지금부터 20대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언론인 클럽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겠지만 또 여러 기자님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 한 사람도 있지 않는 대선을 만들겠다. 이것이 저 심상정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지워진 이름들이 많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그리고 지방 청년들, 또 농민들, 장애인들, 이런 지워진 목소리를 우렁차게 대변하는 것이 저 심상정의 소임입니다. 변방에 있는 수많은 우리 이름 없는 시민들을 비주류에서 주류로 만들어서 승리하겠다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즘 모든 대통령 후보가 청년들을 찾아다니지만은 가장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역 청년들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 거점 대학 학생들을 만나 강연도 하고 대화도 나눠봤습니다만은 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에게 관심 주는 정치는 없다. 일자리 또 주거, 교육 다 소외되고 기회가 막혀 있지만은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수도권 경쟁의 관점에서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 70년 한국 경제는 모방과 추격 경제였습니다. 특정 산업, 특정 지역의 자원을 몰아주는 경제였습니다. 그렇게 추격 경제의 수혜를 독점한 수도권은 지금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이라 폭발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거기에서 소외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또 과거 세대가 불균형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미래 세대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청년과 지역 소멸, 청년과 지방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공정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 이것이 곧 시대 정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 기득권을 조정하지 않고 균형 발전을 말하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첫째로 아마 다른 후보들은 다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방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70개 혁신도시로 활력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를 통합해서 70개 혁신도시를 만들고 또 15분 안에 일자리와 교육 그 문화를 연결시키는 그런 200개 강소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2,000개 마을 커뮤니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지방과 수도권 간의 삶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생활 인프라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70개 중진료권의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체육, 문화,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교육 격차인데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서 지방 국공립대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 1인당 정부 투자액의 격차가 서울대하고 지방하고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1인당 고등교육 투자액을 통일시켜서 지방 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 권력기관과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다원적인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국회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개설해서 지금 개헌 이전에라도 다음 정부에서
행정도시 이전과 관련돼서 지금 계획되고 있고 거론된 것은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 300개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을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이 서울만의 나라에서 지역과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재균형 발전론의 중심에는 그린노믹스가 있습니다. 비대면 수도권 중심의 디지털 경제하고는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린노믹스는 그 자체로서 지역 친화적이고 일자리 친화적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또 그 관련된 그 에너지 시스템은 지역 분산형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과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 또 그린 농어산촌 그러니까 생태농업 이렇게 전반적인 그린 전환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런 녹색 일자리 분야에서 50만 개 그리고 지역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돌봄과 녹색 전환에 관련된 그동안에 이른바 사회적 가치 노동이라고 하는 그 노동에 실제 소득을 부여해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서 총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7, 80년대에 지역에서 낳고 자라고 공부한 우리 청년들이 지역 공단, 산단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제조업 강국의 기초를 만들어냈듯이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를 통해서 녹색 제조업 르네상스를 불러와서 지역 경제가 러스트벨트로 변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번영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언론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밀어붙였던 언론중재법을 제동을 걸고 언론단체와 함께 이를 반대했습니다. 정의당의 반대는 언론중재법 폭주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지역 언론의 발전과 강화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언론개혁이라는 그런 점을 강조해왔고 또 정의당은 지역신문 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사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고 또 지역 신문을 지원해서 지역 언론이 지방 권력과 또 수도권 기득권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지역구가 고양시인데 우리 고양신문 대표가 지역 언론 또 협의회 대표를 맡아서 여러 기회에 지역 언론의 실태와 또 지역 언론 강화를 위해서 정치권 국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지역 언론 여러분들 지역 언론의 발전과 또 지역 언론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동지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의당은 한국 헌정사에서 많은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개혁이라든지 다른 정당에 비해서 좀 더 앞서가는 사실상 진보적인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그 여론이 분분하다 보니까 우리 후보님께서도 좀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정의당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20대 대선 선거에서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대 여당에 여야가 많은 그 공약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보다는 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치하고 오늘 정의당의 심상정 대통령 후보께서는 이 거대 여야에 많은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는데 우리 정의당이 이 두 개 정당에 비해서 이것만큼은 차별화가 될 수가 있다. 이것만큼은 정의당이 없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정책과 공약이 있으면 차별화될 수 있는 공약이 있다면 한 두 개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의 뭐 대표적인 공약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섭섭합니다. 사실 지금 후보들 중에 후보들이 낸 공약 중에 국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공약이 저 심상정이 낸 주 4일제 공약입니다. 제가 1호 공약으로 낸 게 신노동법과 주 4일제인데요. 신노동법은 그동안 53년도에 제정된 노동법이 그동안에 다양한 노동의 분화 또 노동 형태의 다양성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 1,000만 명 가까운 일하는 시민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고 있고 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노동법 밖에 독립사업자라는 애매한 그런 지위를 갖고 이제 그 노동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노동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에 고용주가 노동자의 지위를 정하고 또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규정했다고 하면 이제는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법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신노동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주 4일제 제안을 드렸는데 이 주 4일제는 이제 심상정의 공약을 넘어서서 시민들의 제일 공약, 특히 2030 세대의 제일 공약이 됐습니다. 저는 시대 정신은 시민들의 열망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2030 세대가 이 주 4일제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2030은 그러니까 95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 가입했는데 그 전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말하자면 선진국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진국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것이 주 4일제 공약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표명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그런 시대정신, 국민의 열망을 받아안나 실천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4일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주 4일제는 반드시 이제 실현돼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에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 있다 된다 이런 또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추진할 것이고 또 시민들의 동의도 더 크게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후 또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가 혁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사각지대를 없애고 하한선도 대폭 올려서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에 걸맞는 신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것이 첫째는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 그리고 심상정 케어로 제시된 100만 원이면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최저 시민소득 100만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 하한선을 100만 원까지 올린 안으로서 대한민국이 빈곤 제로 사회로 가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는 지금 유럽 복지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무상 의료와 내용이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는 연간 소득의 2%를 상한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면 2%면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비가 1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오든 개인 부담은 연간 100만 원으로 한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10조 정도가 더 듭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민간 보험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83가구가
다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한 가구당 5개 이상을 가입하고 있고 월 평균 32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보험료의 5분의 1만 건강의료보험에 투자하면 지금 100만 원 상한제가 실현 가능합니다. 개인당으로 치면 1인당 100만 원, 죄송합니다. 개인당으로 치면 1인당 10,000원씩만 더 내면 100만 원 상한제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이 최저시민소득과 그다음에 100만 원 의료비 상한제를 설명드리고 재정구조도 말씀드리고 국민들께서 흔쾌히 결단하실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공통질문 두 번째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께서는 최근에 우리 국민연금 관련해서 개혁을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공약을 이제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재정이 계속 지금 크게 확대 재정이 되고 있고 또 적자 재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포퓰리즘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면 결국은 국민연금도 계속 어려워진다는 거는 뭐 상식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조만간 고갈된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심 후보께서 이 개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국가 재정이 어려워져서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을 하신다는 건지 사실은 좀 구체적인 내용도 조금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정의당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한다 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고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여서 정의당에서도 찬성해서 시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보류를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좀 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노동이사제를 정의당이 유보했다고요? 제가 그 질문을 정확히 못 들어서. 정의당이 이제 보류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요? 네네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2030이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청년들에게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는 거죠. 지난 34년 동안 양당 정치의 최대의 피해자가 청년이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아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하고 일하면서 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미래를 개척해 보려고 했지만 이게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다. 또 경쟁한다고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도 뭐 전전긍긍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배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대 간의 공정 문제가 제기됐고 그 핵심 의제로 연금 개혁안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연금 개혁안을 이제 내셨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추상적인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가 저 심상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돈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국민의 노후 보장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매우 작은 연금 수령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수지가 불균형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은 보험료 납부액과 그다음에 수급률 사이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누적적으로 쌓여가고 이것이 후세대들에게 큰 짐이 될 거라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말하고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 세대가 적정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공약으로 발표를 할 예정에 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수지가 왜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게 됐고 또 앞으로 이런 누적적인 재정 수지 불균형이 후세대뿐만 아니라 이 국민연금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가 적정 부담을 더 내야 된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돈연금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한 번에 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노후 보장 문제는 기초연금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더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연금으로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국민의 노후 보장을 공공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동이사제는 진보정당 태생 때부터 제기했던 공약입니다. 오랫동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요구했고 싸워왔고 이번 이제 대선 기간을 맞이해서 공공부문에 한해서 지금 큰 당 후보들이 수용을 해서 지금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민간으로까지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절대 뭐 정의당이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 시대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지금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ESG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그 다음에 거버넌스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과 이익을 나누고 상생하는 그런 그 지배구조로 나가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노동이사제, 기업주와 더불어서 기업의 생산을 책임지고 또 기업의 성장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상식적인 그런 해법이 바로 노동이사제입니다. 그래서 단지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자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네. 다음 질문 충청투데이 박명규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30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유지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하고 심 후보님은 12월 셋째 주까지는 5%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막 안 후보는 10% 중반대, 심 후보는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걸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고민도 많았을 텐데 그 원인과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이 1,000만 노동자와 소외 계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보 정당이 그 양당 체제에서 많은 메시지를 준 것도 확실한데요. 그 진보 정당의 한계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보 정당의 보기 드문 사선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운아죠. 저와 함께 의정 활동을 했던 많은 대다수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유능한 우리 당의 정치인들은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아예 공직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후배 정치인들의 공직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제가 사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이제 그만 고생하고 큰 당 가서
하면 어때? 특히 저를 아끼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 그리고 뭐 저희 친정 부모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분들 뜻대로 제가 큰 당 가서 했다면 아마 심상정 개인 정치인의 기회는 또 다양하게 더 열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하고자 했던 그 초심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 사회 대다수의 비주류, 이 비주류 시민들과 함께 주류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변방이 중심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것이 저는 역사적 진보고 그만큼 또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류 내에서의 정권 교체, 그것은 주류의 본령은 지키는 것이죠. 비주류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변화를 위해서 정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조언한 큰 당에 지키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 비주류 변방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주류가 되기 위한 우리 정치를 변화하기 위한 그런 정치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기성 정당들과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때 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지금 도전하는 길입니다. 20년간 이 도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실수도 하고 또 오류도 있었고 또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독자적인 기반을 가지고 20년 동안 정치의 길을 개척해온 정당은 제3정당은 저는 정의당밖에 없다. 그런 말씀 자신 있게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3당으로서 우리 당이 독자성을 존중해 주실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왜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오르느냐? 뭐 기대보다 지금 많이 더딥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했지만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크게 드렸습니다. 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과의 공조 과정에서도 실망을 드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때 국민들께서 10% 가까운 지지를 주셨는데 총선 이후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많이 지금 어려운 상태다. 그것도 전적으로 저 심상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 선거의 이 환경과 조건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다들 비호감 대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뭐 지지율을 위해서 당장에 좀 반응이 있을 만한 공약도 좀 막 던지고 싶고 뭐 이러저런 고민도 해봤지만 저는 대통령 선거라면 그래도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토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권 교체 열망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의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나. 과거로 돌아가는 정권 교체, 기득권 정치 세력의 공수교대의 정권 교체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의 삶을 더 낫게 할 것인가, 미래로 나가는 길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토론하고 국민들이 확신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빨리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만 가지고 저 심상정에 대한 지지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토론의 장이 열리면 정의당이 해온 길, 앞으로 하고자 하는 길,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어서 하성우 경남신문 국장께서 질문 이어가시겠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은 그제 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중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소속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더 힘들고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민국께서는 작년 11월 12일에 주 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신노동법을 통해 당당한 노동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비정규직과 하청업체의 차별적 노동 현실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주 4일제는 뭐 공기업이라든지 잘 나가는 대기업들만 더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격차가 큰 거 아니냐. 심상정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하청기업 노동자들이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더 중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우선 제가 1호 공약으로 낸 것은 바로 이런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 신노동법입니다. 그 안에 주 4일제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이 주 4일제를 끄집어내서 지금 1호 공약으로 만든 거거든요. 제 신노동법에는 우선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그동안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 하나의 틀로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죠.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라든지 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경우에는 정규직화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라이더라든지 다양한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 노동 시장이 다양화되고 다양한 노동 형태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또 라이더들 제가 만나 보면은 자유롭게 시간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좋다 이 직업에서. 그렇지만 내가 노동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 차별 없는 대가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가장 중심축으로 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노동법에는 예를 들면 1년 상시고용직에 1년 계약하고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을 때는 평등 수당을 지급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주로 뭐 휴일 휴가 문제라든지 그런 비용을 또 사회보험을 기업이 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차액을 평등 수당으로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게 되면 휴가비도 줘야 되고 또 사회보험료도 기업이 내줘야 되니까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쪼개기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노동시간 보장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단계적으로 이뤄나가자는 방안으로서 일단 지금 공공부문 예를 들면 지금 220여 개의 지금 지자체에도요. 동사무소도 옆에 있는 동사무소하고 이 동사무소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예를 들면 환경미화 월급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동일한 노동은 그 가장 좋은 조건으로 동일임금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여기서부터 차별 해소를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 5일제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주 5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권 강화 방안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단견입니다. 제가 주 4일제를 제안한 것은 생산성 향상과 또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 혁신의 모멘텀으로 제시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입니다. 세계는 이제 창의력 경쟁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의존한 이런 생산성은 미래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 4일제는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작업 방식의 혁신, 기업 문화의 혁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인 여러 삶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모멘텀으로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
또 녹색 전환 시대를 대비하는 혁신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주 4일제를 전 국민 주 4일제를 실현시키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저는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또 근로기준법에 소외된 노동자들의 기본권도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일괄 타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저의 구상이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잘 모르실 테니까 자랑 삼아 말씀드리면 주 5일제가 2003년도에 제도화됐는데 그 주 5일제를 제도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제가 했다는 것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금속노조 사무처장으로서 교섭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 주 5일제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서 주 5일제를 합의해내니까 국회에서 바로 제도화된 거죠. 그 2004년부터 물론 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11년까지 주 5일제가 이제 제도화됐는데 그로부터도 지금 1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2년이 이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한 의제로 국가 의제로 삼아야 될 때가 됐다. 이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이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